총선을 앞둔 한 주간 말 그대로 핫했던 이슈 3개를 쓸어 모아서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총선 탑3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총선 탑3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툭하면 사퇴 요구입니다. 녹취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네, 배 소장님. 예. 지금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퇴 압박을 이제 받아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사퇴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에 대해서 뭐 진정한 위기라고 인식을 한다면 오히려 긴장하고 예. 대응을 못할 텐데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무감해진 것도 있고 둔감해진 것도 있고 좀 능수능란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만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미래 대표만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일종의 첫 번째로는 아이고 많이 들었다 알겠다. 예. 두 번째는 고마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대응하면서 사실은 당은 점점 이제 친명 위주로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뭐 어대명이 되는 거죠. 어차피 어총명이 되군요. 예. 어차피 총선은 친명 체제다라는 예. 걸 뭐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그 사퇴 요구 얘기가 당 원로들 분들로부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말 듣고요.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거는 찐명만 챙기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한 언론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공천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좀 지켜봐야죠. 예. 지금 가지고 예를 들면 하위 10% 평가받았다는 의원들 당연히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나는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고 지역구 못 챙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큼 사실 선거 때 불리한 요소가 없으니까요. 아마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늘도 이제 공천 결과가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예. 전반적인 그림으로 볼 때 진짜 친명이 한 몇 명 정도 나중에 공천이 되는지 예. 비명이 몇 명 정도 나가게 되는지 이걸 보고 좀 판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근데 그 발언 하나로 친명 공천하겠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예, 그건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좀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하고 본질이 있다 그러면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뭐 친명 공천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요소를 민주당이 좀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건 있다. 이건 좀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초기에 예. 공천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8.6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큰 어떤 기치를 내세우거나 이런 작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먼저 몇 명이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뭐 평가가 낮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반발한다거나 이런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리면서 이게 찐명 공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심을 사고 있는 거 그건 부인키는 어렵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실제 공천이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리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까 이제 원로들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얘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상정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박강호 원내대표가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 그러면 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우리가 반대표를 던지겠다. 뭐 이렇게 일종의 거래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지 말지 한창 이제 뭐 당 분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그때 이 전 대표도 이선 후퇴 사실 요구했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 마침 또 연말에 동교동계 인사들이 만나서 뭐 여의도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도 그때도 동교동계 인사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때 비명계 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어요. 지금
박용진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뭐 뭔 얘기만 나오면 이선우태 얘기하는데 좀 거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뭐 공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 공천 또 나왔습니다. 뭐 윤건영, 김민석, 박홍근 의원 등 당수 공천하고요. 자, 이거는 찐명 챙기기였습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보면 또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건영 의원이 찐명입니까? 아, 윤건영 의원은 찐문이겠죠.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혼자서. 예. 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정확하게 계보상으로 한 몇 명쯤 될까? 그게 또 세상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몇 명쯤 될까? 그게 고민스러워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 30여 명쯤 될 거예요. 많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친문으로 분류됐던 의원 가운데 일부가 뭐 신친명으로 돌아섰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많이 잡아줘야 민주당 의원 전체를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도 안 될걸요. 4분의 1도 안 될걸요. 근데 그걸 분류법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친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잘 계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어저께 그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의원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도 꽤 있어요. 보면. 그리고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그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적인 전략은 일정하게 물갈이하는 게 불가피하다. 좀 자리를 내줘야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재명 표 혁신 공천이라는 얘기가 일부 나온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너무 크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때 민주당이 서울이 지역구가 49석이거든요. 49석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얻어간 의석이 그러니까 지금 20대, 19대, 21대 세 번의 총선을 하면서 제가 숫자를 다 정리해 보니까요. 서울 지역은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8석밖에 안 내줬고요. 그 전에는 12석. 그 전에 이제 19대 때는 16석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그만큼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 서울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또 젊은 층도 많이 경기도로 빠져나간 측면도 있고 부동산 이슈도 여전히 뭐 일정 부분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보면 서울 지역을 민주당에서 만약에 한 3번의 총선 지난 총선을 볼 때 16석 이상 내준 적이 없는데 만약에 16석을 내주면요. 그때 19대 때 16석 내줬을 때 그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죠. 새누리당이 152석 과반을 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털을 잘 닦아놓거나 잘 지켜줄 만한 곳들을 공천을 해주는 게 일단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공천이 수도권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빨리 선거운동을 좀 치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곳은 불가피하게 교체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단수 공천을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닐까.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하는 게 더 저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배 소장님도 오늘 공천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상황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공천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상대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양대 정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제1당 다수당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혁신 공천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천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공천 승복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다 불만이 있고 아니 내가 잘했는데 왜 그래 왜 그렇게 말이 안 돼 부적격이라니 내가 하위 10%라니 20%라니 아니 내 성적표 좀 보여주세요. 난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노웅래 의원까지 납득이 안 된다고 벌러덩 단식 농성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게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이건
친명 공천이 아니라 찐명 공천이다. 예. 그러니까 2012년이 아니라 2016년에도 16년에 보면은 그때는 뭐 새누리당이 이른바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달리샤, 순무샤 뭐 이러다가 이제 끝장이 나버린 총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의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혁신 공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승복 공천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오죽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장면을 볼 때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도권 중요한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30 MZ세대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많이 따지고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대장동 이재명 대표 관련 이거는 민주당과 관련된 일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인단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대거 경선에 명단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경선에 나가면 지금 현역 친문과 경쟁을 벌이면 그 변호인단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재명 대표를 인식할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경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특보를 맡았던 홍길동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야? 이재명 예. 대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성 차원에서 이렇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수식으로 못 달도록 그렇게 여론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근거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박용진 하위 10%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데 지금 김영주 20%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들 근거를 못 대면서 한다는 반응은 뭐냐면 이수진 사실상 컷오프를 당했죠. 이야기가. 그러면 대표는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태도인데 이걸 굉장히 진중하게 이야기되는데 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다들 뭐가 이렇게 무성의예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는 이걸 설명하면서 그 도덕 있잖아요. 그건가요? 그건 뭐 저기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탈당을 한 조홍천 의원이 아무리 그래도 웃을 수가 있느냐. 예. 정말 조홍천 의원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공천할 수 있습니다. 다 어떤 공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승복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 것은 그 공천을 주도한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말씀하시니까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쉽게 가겠습니다. 박용진 그 재심 하루 만에 기각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점수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릴게요. 배 소장님 점수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개 안 하면 공개도 중요하지만 저는 1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개는 이재명 대표 평가도 공개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평가였길래 그냥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발의 건수가 6건인가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대표는 예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보통 선장은 선원이 아니라 선장이나 뭐 장군은 예외더라. 군단장 되면 예외시더라. 그럼 이러면 그냥 차라리 뭐 납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억지로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적어도 설명이 굉장히 성의 있게 구체적으로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예.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한 적이 있나요? 예. 제가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데요. 국민의힘도 당무감사 결과 세부적인 내용 공개 안 해요. 의원한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 결과와 함께 의원 평가한 부분도 그동안에 제가 공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잘하는 재선의 의원이 왜 공개를 좀 하자.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부당하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국민의힘도 당무감사 결과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의원 평가 하위 10% 여기도 하위 20%에서 30% 감상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한테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들한테 세부 평가 항목별로 점수까지 공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민주당이 평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20대하고 21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의 흡사해요. 그 내용을 기자들한테 이미 배포를 했어요. 그걸 제가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세부 항목별 배점 및 반영 비율까지 다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정량 평가고요. 정성 평가에 같은 평가도 저도 뭐 예전에 그 평가 기준을 만들고 점수를 매겨본 적이 있지만 정성도 그냥 매기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100점 주고 저쪽은 0점 주는 게 아니고요. 정성으로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어떻게 준다라는 기준이 다 있어요. 여기도 정성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책 입법 부문 소통 실적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이 포함만 돼 있는 게 기업 활동인데요. 이런 것도 몇 회 이상 얼마, 뭐 몇 회 이상 얼마 이런 식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 활동,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본인은 상임위 출석 열심히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잘했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출석 많이 했고 법안 발의 많이 했고 그런데 내가 왜 평가 이렇게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 활동,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어떻게 활동했는지나 이런 항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목별 상대평가로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만족도도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개를 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 뭐 국어는 30점으로 하겠다. 뭐 제2국어는 뭐 10점으로 했다. 그걸 공개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원 별로 평가를 그거를 어떻게 뭐 25점, 30점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는 거 그거는 공개한 적이 어느 당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평가한 건 아니고 본인은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전체 평가 항목의 일부분인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상징을 못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에 있어서 제일 큰 가치로 평가받는 게 헌신하고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총선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원이 한두 명 더 나와주는 게 굉장히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좋거든요. 지금 저는 기득권화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86 운동권에 해당이 되는 의원이라고 치죠.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한 3선 4선까지 해놓고 보니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원이 조금 더 나와주면 어땠을까 그런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인데 앞서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컷오프 됐다고 하는 의원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노웅래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금품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출마를 시킵니까? 차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그럼 이재명 대표 내려와야 된다는 문제로 연결되니까 그건 제외하고서라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공천을 할 때 어떻게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수진 의원 아마 제가 볼 땐 지역구 의원이나 적지 않은 분들이 글쎄 능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갸웃하실 거예요.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이런 태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이 나 단식하겠습니다. 나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는 거 반발합니다. 그것까지 당에서 어떻게 다 책임져 줍니까? 근데 그런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린다. 그리고 뭐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전해철 의원 3선, 4선, 5선 막 6선 도전하는 의원들이에요. 민주당이 혁신 공천하는데 한 이 정도 한 4선 5선쯤 되는 의원들은 좀 자리 비켜줄 때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 차원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까지 반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리 없게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그걸 꼭 잘못된 공천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성만 평론가 말씀대로 뭐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가령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천을 하겠다. 뭐 이재명 대표 여전사 얘기가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보다 당에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현주 전 의원보다 당에 기여를 안 했습니까?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저격수 소리까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죠? 더 나은 사람이 없나요?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없으면 왜 기존의 사람들은 박용진,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는 이유가
정권 교체를 책임지면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책임이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김 평론가 말씀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진들이 불출마 의견을 제가 방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보다 훨씬 지금 적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불출마를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하면서 나는 희생하는데 우리 중진 또 동료 의원분들도 당을 위해서 선당구사 하시죠 해야 따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간 배분을 제가 잘못한 이유는 지금 확인이 될 겁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총선 탑3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땡땡 없는 공천입니다. 어느 당 얘기하시는지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듣고 본격적인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희 공천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으셨는데요. 자, 김 의원님, 언론은 왜 국민의힘을 향해서 감동 없는 공천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좀 깜짝 공천 같은 거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상징이 중요하다 선거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헌신 희생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재 영입에 대한 기대감 또 갈증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 그런 인사가 있는가? 사실은 좀 잘 안 느껴져요. 그냥 과거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운동권을 공격하는 사람들 예. 그건 감동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제 비대위원이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했다가 지금은 뭐 아무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뭔가 바른 소리하고 새롭게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관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또 강간무소시키고요. 그리고 공천 사실 물갈이가 필요하죠 일부. 예. 과거에도 늘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영남 지역은 한 60%가량 물갈이가 이루어졌고요. 민주당도 이번에 광주는 전부 물갈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도 한 40%는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갈이 물자도 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역 의원 컷오프가 지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이거 가지고 도대체 국민의힘은 그러면 무슨 변화를 보여줄 거냐. 예.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뭐 헌신 희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공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뭐 영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 어느 정도 내야 될까 그것도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 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물갈이도 있고 뭐 그러면서 또 시끌시끌해질까요? 그렇죠.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공천이라는 것은 늘 뭐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석수로 볼 때 누가 더 절박할까요? 예. 그러니까 일당은 민주당이고 집권 여당이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의회 지형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국회 예. 지형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공천에 크게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뭔가 물갈이를 많이 하면 물갈이를 많이 하는 대로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윤심 공천 아니냐 꼼수 공천 아니냐 그렇게 또 공격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든지 유권자들이 또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윤재욱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비명 행사 친명 행제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는 그 공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물갈이가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납득이 안 되는 파장이 생기면 이건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MBS 여론조사 예. K스탯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1이에요. 예.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 지금 왜 민주당 지지율이 31%, 국민의힘은 39%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지 또 수도권 공천이 중요한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27.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전 지사였고 현 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34대 34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공천 잡음이 나더라도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쨌거나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남아있는 TK 지역이나 강남 3구에 대해서 그래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서대문로로.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중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거 없이 너 나가 이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고 또 공천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뭐 감점도 있고 가점도 있고 그것을 통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반론 드리기 전에 잠깐 딱 한마디만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여론이 좀 안 좋아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이거 뭐 여론사 결과들이 보여주는 뭐 한결같은 일종의 이제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천이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과 희생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좀 실망감으로 바뀐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앞으로 뭐 변화할 여지는 있으니까 뭐 현재까지 상황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찐명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보수신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들을 많많이 썼어요. 예. 공천의 이면을 드러내주는 기사들을 여러 건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공천한 게 182곳이에요. 253곳 중에서 일어난 곳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아주 난도가 높은 숙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국민의힘에서 또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 사상의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단수 공천했잖아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로 빈 지역구거든요. 예. 장제원 의원 최측근이라는 인사를 그냥 단수 공천해줬어요. 그럴 때 이철규 찐윤이라고 불리죠. 이철규 의원이 지금 공관위원이기도 하고요. 여기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동혁 사무총장이 우리가 공당인데 대통령을 호가호위한다고 지적받는다 이렇게 반대를 했대요. 회의장에서 1시간 반 동안 경론이 이어졌는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공천한 거예요. 이 누구 입김이 들어갔겠습니까? 이른바 찐윤 입김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 찐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김연아 전 의원 단수 공천했다가 뒤집었잖아요. 예. 그것도 이철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김연아 의원 단수 공천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주장을 했는데 그때도 김연아 의원이 사실 공천헌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게 폭로가 있었잖아요. 영상까지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것도 당내 문제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그 당내 전당대회 때 돈 봉투 건넸다 줬다는 것도 당내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공천 주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논리 기준하고 비슷한데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결과는 아니지만 이것도 다시 재심에 들어가겠지만 친윤의 입김이 그렇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의 미래당 국민의당의 위성정당 지금 이제 오늘 그 공식적인 이제 출범을 알리잖아요. 근데 김혜지 비례대표 의원을 대표로 보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친윤 쪽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을 원했다는 거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유한 위원장이 나타나면은 이거 관심이 인유한 위원장한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 자, 지금까지 내가 개인기로 여기까지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김혜지 비대위원을 그래서 이제 임명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 쪽에서 김혜지 의원을 보내면서 어차피 이제 출당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김경렬 비대위원을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직자 중에서 제일 선임자인 조철희 총무국장을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보도한 거 보수신문이 보도한 거예요.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전해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겉에서 들여다볼 때는 조용하고 이른바 뭐 용액관들이 안 들어간 것 같고 정리해 주시죠. 네. 윤심이 작동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요. 지금 배 소장님 지금 김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공관이랑 비대위가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더불어서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공천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어떻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만 쫓아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인 것이고 그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완벽한 공천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불만도 터져 나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김대식 단수 공천자와 관련해서 김성환 평론가가 잘 말씀 주셨어요. 여기에서 경론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찍어 눌렀나요? 1시간 30분 동안 공관위원과 장동혁 사무총장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만약 이게 찍어 누를 거였으면 경론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당무 개입이나 공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뭐하러 경론을 벌입니까? 두 번째는 김연아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고향에 있어서 이게 뭔가 한 위원장이 개입된 거라면은 이걸 뭐 뒤집고 말고 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천이 되고 나서 분명히 이게 수사 중이고 아직까지 충분하게 이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난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자칫 오해받을 수 있다. 보류하라. 그래서 한 위원장이 이건 우리 시스템 공천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류를 시킨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적어도 신문을 통해서도 어쨌거나 심지어는 방송에 나온 김성환 평론가도 설명이 가능한데 민주당 공천 설명 가능합니까? 민주당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 진행자 말씀이 가급적이게 번복을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도 설명 못해요. 전략공천위원장도 설명을 못해요. 당대표도 설명을 못해요.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게 그래도 일당이고 무려 지난 총선에서 180명이나 당선시켰던 당이라면 적어도 설명은 되고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성규 전 시민사회수석에 내려오니까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용을 합니다. 이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분이 이게 당대표 회의장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한 잡음이 있더라도 설명이 가능한 국민의힘과 잡음이 계속 확산되고 확대되는데도 아무런 설명도 가능하지 못한 민주당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세 번째 그 키워드를 들어갈게요. 바로 이삭줍기인데요. 김용주 의원한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 소장님. 네네. 김용주 의원은 어떤 선택할까요? 저는 일단은 김용주 의원이 바로 뭐 배를 갈아타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그 고민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전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질문하셨어요. 한 위원장이 왜 전화를 했을까요? 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니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인데 왜 하위 20%일까요? 그건 물어보러 전화했겠죠. 그래서 만약 입당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입당을 해봐라. 우리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해드릴게요. 해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 10%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근거 다 밝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봐야 되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잘했거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지만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걸 밝혀가지고 상대방이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거나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적어도 수용 가능한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점이겠죠. 예. 네,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뭐 다음 주에 입당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긴 한데요. 과거 같으면은요 현직 의원을 선거 앞두고 바로 곧바로 직행하도록 하는 거는요 일종의 현역 의원 빼돌리기, 빼앗기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기억 안 나세요? 근데 그렇게 직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평가받아서 그 자리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올라간 건 아니다. 더군다나 노동계 몫으로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4선까지 했습니다. 이제 5선 도전이에요.
근데 5선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다고 해서 반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조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노조 때리기에 집중하는 정권의 집권당으로 바로 직행한다? 저는 그건 본인의 근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인 위원장 이번에 공관위원장 가시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조금 의외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세가 너무 작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이 그 정도까지 자리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의 노력도 노력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가까운 분 그쪽 사정을 아는 분을 들어보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애초부터 그림을 그려서 김정인 위원장 그림 그린 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정인 위원장 안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배 소장님? 그때는 이제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때 안 간다고 한 것은 정말 안 가는 건지 3고 초려나 10고 초려 정도를 하면은 못 이기는 듯 갈지 그 부분은 이제 결정이 안 되고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이제 결별이 된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워낙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어느 당도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워낙 또 이 관계 그 관계가 저는 강조됐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삭죽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뭐 밀레가 아니라 엄중낙연의 이삭죽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저는 이 공천의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탈당자가 생겼죠. 그래서 이들이 대거 민주당 탈락자들이 갈 가능성이 있겠죠. 새로운 미래로. 허락된 시간이 참 아쉬운 오늘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